자식에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 마음. 그 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그 우유만 마시고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우유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멀리 미국으로부터 100여 마리의 젖소가 지난 7일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젖소를 보낸 이유는 우유입니다. 우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눈부신 경제 발전 속에 이제는 낙농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깨끗한 젖소에서 신선하게 진짜 갓 짠 우유, 그게 가장 신선한 우유 아니겠어요? 아침에 집에서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우리 대한민국 우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첨단 기술로 완성시킨 우리 우유. 국산이 더 신선하고 또 목넘김이 좋고. 우리나라 우유는 훨씬 싱싱하고 신선하고 고소하고 맛도 건강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국산 우유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대표적인 신선식품입니다. 목장에서 식탁까지 K밀크, 그 신선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부터 불을 밝힌 농장이 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서 농부들은 한숨 돌렸지만 젖소를 키우는 목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짜고 어린 송아지들도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일어나라, 밥 먹자. 어리고 약한 생명을 돌봐야 하는 일이라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나중난 송아지. 이거 지금 이제 5일 된 송아지야. 어린 게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게 안쓰러워 자주 들여다보고 신경을 씁니다. 사람이 포유를 하다 보니까 얘는 내가 엄마를 아는 거야. 결론은. 소들도 몸살을 앓는 환절기.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는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살균등이니까 살균등. 여기에 포도상균이나 이런 것들을 균을 잡아주는 거야. 바닥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정성을 쏟고 공을 들여야 무탈하게 잘 자라는 법이죠. 덕분에 젖소들이 건강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농부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정량의 사료를 먹기 때문에 영양이 좋아져서 우유도 많이 나온답니다. AI 시대, 이제 젖을 짜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젖소가 착유기에 들어오면 미리 입력된 정보를 불러오는데요. 젖소가 사료를 먹는 동안 3D 카메라와 센서가 젖소를 인식합니다. 세척과 착유, 소독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유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성분 분석까지 해주기 때문에 젖소의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거를 어쨌든 로봇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소의 개체 관리가 그만큼 철두철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끗한 양질의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착유기에서 젖을 짜갖고 그게 이제 이송장치를 따라서 냉각기로 넘어와요. 착유된 우유는 즉시 냉각기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0에서 4도까지 냉각이 되면 그때 이제 우유차가 지비를 해갑니다. 새벽 착유가 끝난 젖소들이 운동장에 나와 햇빛도 쐬고 산책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기존 축사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뭘까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톱밥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고 축사 주변에
그 냄새를 잡아주는 측백나무를 내가 지금 다 돌려놨어요. 사철 푸르른 측백나무는 키가 커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기, 차광, 설비, 선풍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온도를 낮추고 청결을 위하여 젖소가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젖 짜고 나와서 밥 먹고 운동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어요? 이렇게 공들여 젖소를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젖소가 좋은 우유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좋은 우유의 기준이 되는 체세포수와 세균수. 체세포는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인데 스트레스나 염증이 생기면 늘어납니다. 체세포수 20만 개, 세균수 3만 개 미만인 우유가 1등급을 받는데요. 어차피 세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생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젖을 짜고 바로바로 세척하고 그 기계가 진짜 세균이 번식 안 하도록 그 정도의 그 세척을 깔끔히 해야 되는 거고, 체세포는 일단은 축사의 환경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만큼 쾌적한 공간이래야만이 소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람도 잠자리가 편해야지만 잠을 푹 잔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소도 편안한 휴식 공간이 있어야 좋은 우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부터 목장을 시작한 최명회 씨. 우유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젖소 개량 사업에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젖소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젖소의 품종 개량은 유지방과 단백질 함량, 체세포수, 번식력 등 유전 형질 전반을 향상시켜 갖고 우유의 생산량과 품질 모든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젖소의 99%가 홀스타인입니다. 사계절 기후에 잘 맞고 잔병치레가 적은 품종인데요. 무엇보다 우유 생산량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홀스타인종은 전 세계에서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유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두가 생산하는 양이 자그마치 10,000kg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낙농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그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젖소를 들여오고 분유를 수입해 팔기 시작한 게 그 시작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낙농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1902년도에 처음으로 프랑스인 쇼튼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홀스타인종을 이제 20두종을 우리 들여온 게 어떻게 하면은 그 낙농 산업의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영유아와 노약자를 위한 분유 광고가 등장하고 경성의 우유 조합까지 생겼지만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미국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우리 낙농업은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전쟁터에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죽었지만 사실 가축들도 다 소멸이 됐잖아요. 그래서 1976년까지 25년간 44회에 걸쳐서 3,200마리의 가축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원조가 된 거죠. 꿀벌까지 들어갔고. 멀리 미국으로부터 100여 마리의 젖소가 지난 7일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재단의 주선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도입한 이 젖소는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실비로 분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 제품을 생산 공급하게 되면 연간 400만 달러의 외화 절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낙농업 장려 계획에 따라 연간 1,000마리 이상의 젖소를 계속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젖소를 보낸 이유는 우유입니다. 우유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단 웨스트 창시자 자체가 농민이셨어요. 농부셨어요. 이분이 1938년도 스페인 내전 때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고 분유를 배급하는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분유를 받은 친구들은
살아남았을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굶주림에 그래서 한 잔의 우유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 우유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전쟁 이후 들어온 젖소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본격적인 우유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유 소비를 적극 장려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다른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많이 애용되던 우유가 최근에는 좋은 영양식품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겨 마시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처치가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나라가 잘 살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유를 어린아이들에게 먹였거든요. 영국이 재건하는데 그 우유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낙농산업을 상당히 부흥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우리 낙농업도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우유 소비량이 7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4가지의 그런 영양성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또는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우유 섭취를 적극 권장했다면 요즘은 노인 건강과 여성들의 다이어트까지 그 대상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우유가 저속 노화에 좋은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대 연구팀이 개발한 식품 분류에 따르면 첨가물이 들어있고 원재료 형태가 거의 없는 초가공 식품, 원재료의 형태가 남아있는 단순 가공식품,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리 보조식품, 그리고 최소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우유가 그 안에 포함되는데 저속 노화식품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공식품 또 초가공식품의 경우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에서 나온 식품에 비해서 열량이 높거나 첨가물 또는 소금, 설탕 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만과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채소 가공식품인 우유는 단백질과 몸에 좋은 지방 그리고 칼슘 등의 건강에 좋은 무기질이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서 혈등을 천천히 올리는 등 건강에 유익하고 만성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고개가 험해서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대관령. 서늘한 고원지대라 젖소를 키우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리 와, 밥 먹자. 이리 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중인데요. 다들 이번 생은 처음이라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예, 얘들은 태어난 지 2달까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저기 육성우에 이제 다른 육성우 칸으로 가요. 조금 더 큰 사람으로 따지면 신생아 정도 돼요. 요즘은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목장이 많습니다. 젖소 키우는 것도 보고 초원을 따라 쉬엄쉬엄 산책하다 트랙터에 올라 목장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요. 목장 체험하면서 건초도 주고 트랙터도 타려고 지금 강아지랑 같이 왔어요. 이 우유는 평소에 좀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하루에 한 컵 정도는 1등급 뭐 100% 이런 거 보고서는 찾는 편이고 그런 우유가 조금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목장 한켠에 갓 짠 우유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부터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메뉴도 다양한데요. 우유는 식품의 이동거리인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대표적인 신선식품입니다.
신선할수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저희 아이들 때문에 우유를 그 일주일에 4병 정도 정기 결제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멸균우유, 생우유 있을 텐데 생우유가 조금 더 신선하고 발육에 좋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멸균우유도 사실은 그게 이제 보관 용이성이 있으니까 집에 사놓고 있기는 해요. 어떤 우유를 사야 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격, 유통기한 등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요. 신선유는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살아있어 유통기한이 짧고 멸균유는 무균 상태라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살균유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유해한 균들만 살균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해한 균들은 살려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멸균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무해한 균들까지도 다 죽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이제 과잉되는 그런 살균법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유통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멸균유의 유통기한이 길다 보니 외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수입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10배가 늘었다는데요. 수입산 멸균유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오랜 기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멸균유를 좀 많이 선호하는 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입산 멸균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맛과 향, 유통기한에 대한 지적인데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으로 길어서 완제품 상태로 국내에 반입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생산된 지 3개월 이상이 지난 것도 많습니다. 국산 우유보다 풍미가 떨어진다거나 소비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서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입 멸균우유는 장시간 상온 보관하고 운송을 위해서 초고온 멸균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원유 속 단백질과 유당이 열에 의해 반응하면서 특유의 가열취가 생기고 신선한 맛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북해도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홋카이도. 일본 열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가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선선한데요. 목초지가 많고 기후가 서늘해서 젖소를 키우기 딱 좋은 곳입니다. 어딜 가든 얼룩무늬 홀스타인 젖소를 볼 수 있는데요. 섬 동쪽에 있는 한 목장을 찾았습니다. 約75ヘクタールの草原です。ここには120頭の牛が放牧されております。今ここにいる人たちは乳を搾っている母親たちです。すごく幸せそうでしょう。で、寝てる牛はお腹いっぱいな牛たちです。食べてすぐ寝ると牛になるよっていう日本のことわざがあります。 젖소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홋카이도. 일본 전체 우유 생산량의 약 55%가 홋카이도에서 나옵니다. 北海道の気温がやはり平均気温低いので牛は体温が高いんです。ですから暑さに弱い動物ですから涼しい北海道ではとても過ごしやすい環境になっています。 이 목장에서는 갓 짠 우유를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これは新鮮なうちに飲んでいただくために近くのお店で販売をしています。 유통기한이 짧아서 가까운 매장에만 납품한다는데요. 牛乳は新鮮さが一番です。私が配達します。 제주도의 45배가 넘는 면적이지만 인구는 적은 편입니다. 특히 목장이 많은 홋카이도 동부는 사람을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매장에 우유를 가져다 놓는데요. 유통기한이 짧아 꼭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短い期間で販売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75度15分、そういう殺菌の方法があります。 유통기한이 짧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일본에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멸균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滅菌牛乳ではないです。違う。こっちは売ってないんですか？はい、売ってないです。なんでですか？あんまり美味しくはないかな。売れないから。完全殺菌をされた牛乳はあまり日本人は好んで飲みません。 일본인들은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신선한 우유가 진짜 우유라고 생각한답니다. 菌の数とかいう菌の数も違いますし、超高温殺菌牛乳だとより高い温度で殺菌するので、牛乳中のタンパク質の質自体もちょっと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ね。なので、味もちょっとかなり違いますね。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홋카이도. 동부 지역은 사람보다 젖소가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삿포로에서 5시간 거리 나가시베츠라는 작은 마을을 찾았는데요. 저녁 무렵에 한 술집. 마침 금요일이라 회식을 하러 온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 술이 아닌 우유로 잔을 채웁니다. 나가시베츠町はずっと酪農の町なんで、それを条例として最初の乾杯は牛乳で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条例があるんですよ。 식당과 술집마다 메뉴에 우유가 있습니다. 10년 전 시의회에서 제정한 독특한 조례 때문인데요. 첫 잔은 우유로 건배하자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ここは酪農の町なんで、酪農家を応援しようということで町で条例を作って始めました。 마을의 축제와 행사는 물론 술집에서도 우유로 건배하는 마을. 한 집 걸러 한 집이 목장일 정도로 젖소가 많습니다. 나가시베츠町人口は現在2万2000人ほどになっていますが、牛の頭数は4万頭ほどになっています。なので、人口より牛が多い町になっています。 낙농가를 돕고 신선한 우유도 마시고 이곳 사람이라면 나가시베츠 우유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あとそれとですね、一番大事なのが地産地消と言いまして、地元で生産したものを地元で食べるという考え方ですが、やはり地元のですね、絞ってすぐに加工されて家庭に届いた牛乳の方がやはり運んでくる牛乳よりも美味しい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삿포로시를 찾았습니다. 홋카이도 인구의 절반이 사는 대도시인데요. 100여 년 전 홋카이도의 낙농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 우유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한쪽에 우유를 모신 신사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우유를 마시고 시험이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北海道といえば酪農の町と言ってもいいぐらい、この北海道が特にこの乳製品を生産する本当に主要都市だということから、こういった神社を作ってます。 우유 박물관 입구.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소 방울, 카우벨이 눈에 띕니다. 100년 전 일본도 유럽의 낙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덴마크에서 들여온 기계들입니다. 당시 생산된 유제품은 가격이 비싸 일부 부유층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こちらはバターちゃんと言いまして、我が社がちょうど100年前に創業した当時に使っていたバターを作る製造マシンになります。 박물관에서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옛날 신선한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これは、この貨物の中にバター乳製品を詰めて、そこの上から氷を入れ込む、そういった写真です。乳製品はどうしても、温度に弱いので、こういった温度管理を非常に昔から徹底してました。 당시에도 우유는 온도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배달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데요. こちらは、1934年の写真で、函館に初めての牛乳工場ができた時に、この台車の中に先ほど見ていただいた瓶の牛乳を入れて、そこに氷を詰めて、今から函館の市内に人力で運び出すという直前の写真です。 그때부터 지금까지 즐겨 먹는 게 바로 병우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병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直接冷たいまんま飲むっていうのが日本の人はそれがなんか当たり前だと思ってますね。新鮮な牛乳の方がまあねやっぱり鮮度が大事なので美味しい。時間が経っちゃうとやっぱり酸化してくるんですよね。で品質が劣化してしまうので。 최근 일본의 우유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흰우유라도 유지방 함량이 다르고 지역마다, 회사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공통점은 냉장우유라는 점입니다. 상온 보관하는 멸균유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売っ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あまり人気がなくてですね、量は限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でその理由はやはりどうしても熱をかけると牛乳の味が変わってしま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人が多くて、まあ実際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 도쿄에서 1시간 반 거리, 태평양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 가시마를 찾았습니다. はい、すみません。多分はいないと思います。 우유를 배달하는 대리점입니다. 牛乳のお客様の方に配達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販売店になります。 요즘은 우유 배달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작은 소도시라 아직도 이런 대리점이 꽤 많습니다. 우유를 ご家庭に届ける仕事をしています。昭和30年から先代のおじいちゃんがやってまして 가업을 이어받는 게 흔한 일본에서 우유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버지를 거쳐 손자가 물려받았는데요. 건강을 배달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やはり昔からの日本古来のあれで牛乳はイコール瓶だみたいな宅配の商品に関してはそういった固定観念が多いのかなと思います。 우유를 배달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인데요. 우유의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 위에 아이스팩을 얹어 온도를 유지합니다. 配達するときにあそこにクールシートってありますけども、それを上にかけて10度以下で配達するように心がけてます。こんな感じでこれ凍ってるやつがこうやっていくんで、だからうちの商品も今日の朝方3時ぐらいに来た商品を今日のうちに届けるっていうのがだいたい基本になってますんで、
新鮮なうちに届けるっていうのが昔からのなんとなくの固定観念で、おそらくそれだと思います。 하루 2차례씩 가정과 회사에 신선한 우유를 배달합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로 우유를 배달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었답니다. 品質管理ですかね。温度を商品の温度を2時間とかで測ってます。途中で熱くならないように10度以下で保ってます。 주로 고령의 노인들이 우유를 배달해 먹는다는데요. 아이스팩을 덮은 우유 상자를 들고 와서 집 앞에 놓인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팩과 차가운 우유를 넣습니다. 2중, 3중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는데요. 일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도쿄. 인구 1,400만 명이 사는 일본 최대의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인 아키하바라역은 도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하철역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매점이 있습니다. 40여 종의 병우유를 파는 곳인데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를 꺼내 직접 뚜껑을 따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ここはですね、いろんな牛乳があるので、会社の行き帰りの時にわざわざスーパーなどで寄って買わなくてもすぐ電車に乗る前に飲めますから、それでよく利用させてもらってます。 호기심에 들른 관광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입니다. 병우유에 대한 추억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昔からの牛乳で非常に懐かしくて美味しいです。 200ml 한 병에 2,000원. 좀 비싼 편이죠? 병우유는 운송과 빈병 회수에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口当たりがいいんでしょうね。瓶のその丸い形が口当たりがいいのと、自分でキャップを外して、飲むというスタイルがですね、これもやっぱり給食の影響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給食でずっと瓶の牛乳があ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瓶に親しみを持つ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100% 일본에서 생산되는 병우유. 신선한 우유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인기입니다. 正直日本で輸入している牛乳っていうのはあまり見たことなくて、100%ほとんど日本で生産されて、それが一番安全安心で、美味しい牛乳、新鮮な牛乳だと思っておりますから。 日本では飲む牛乳はほぼ 100% 国産ですね。でやっぱり遠くからやってくる場合は超高温殺菌牛乳でやってくるので、そういう牛乳よりも身近なところの牧場で採れた牛乳の方がやっぱり味としてはいいと思うので。 낙농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우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우유인데요. 4리터 대용량 우유가 얇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유를 사오면 겉포장을 벗기고 전용 용기에 비닐팩을 담은 후 컵에 따라 먹습니다. 1960년대 유통업자들이 포장비를 아끼기 위해 팔기 시작한 게 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The reason why bags are used is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reason. Milk, and culturally, it's been embedded in people's habits for quite some time now. So bag milk is actually a very affordable way to sell milk in general, and which is why I don't think that the practice will disappear anytime soon. 지금도 봉지 우유가 사랑받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한 우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It's a shelf-stable milk. People tend not to be
comfortable. There's been little or no education about UHT milk in Canada or in the US.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낙농 선진국의 멸균류 소비량은 극히 미미합니다. 무균 기술을 사용한 혁신적인 포장법이지만 맛과 향, 영양소 차이가 난다거나 차가운 우유가 진짜 우유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멸균류의 고온에서 살균하면서 생기는 그런 텁텁함, 오랜 시간 보관을 하면은 약간의 이제 산패 같은 게 이래서 이상취들이 발생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멸균류 자체보다 수입산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멸균 우유도 국내산과 사실은 수입산이 달라요. 국내산은 보통 12주입니다. 근데 수입산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려면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는 가는 거죠. 경기도 양주의 한 목장입니다. 새벽 착유를 마친 젖소들이 편안하게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우유를 실어 갈 집유 차량이 들어옵니다. 위생복을 착용한 검사원이 아침에 착유한 원유를 보관 중인 냉각기를 열어 시료를 채취하는데요. 원유를 공장으로 가져가기 전에 해야 할 검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알코올이 들어있는 튜브에 원유를 넣고 흔들어 보는데요. 알코올을 넣었을 때는 순두부처럼 여기 엉기면 이 우유는 산패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원유고. 두 번째로 원유에 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비중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중을 재는 거거든요. 근데 우유 속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 비중계가 가라앉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0.04로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원유의 신선도 검사가 끝나면 목장의 냉각기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대부분의 원유는 이렇게 취합해서 공장으로 가져가지만 현장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깐깐하게 검사해서 수거한 원유는 품질관리소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칩니다. 그 항목이 5가지나 됩니다.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 검사를 하고, 물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것도 검사를 하고, 세균 검사, 체세포 검사, 그 다음에 잔류물질 검사, 이렇게 5가지 검사를 합니다.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합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탱크 자체 폐기해야 돼요, 이거를 다. 7톤인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우유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은 생각보다 엄격하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잔류물질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합격선은 1.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더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물질 아예 없는 거죠. 세균 검사도 중요합니다. 세균 검사가 결과값이 13,000 나오거든요. 그럼 1등급 A로 분류되는 거예요. 여기는 1A 써놨잖아요. 여기 합격 기준은 얼마입니까? 29,000까지, 3만 미만. 젖소 건강의 척도인 체세포수 검사입니다. 이 수치가 15만 8천으로 뜬 거예요. 합격인 거죠? 예, 합격이죠. 지금부터는 속도전. 1등급 판정을 받은 우유를 빠르고 신속하게 제품화시켜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우유는 원유 그대로 간단한 과정만 거쳐 출고되는데요. 저장된 원유를 이쪽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원심 분리를 통해서 안에 있는 이물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원유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를 잘게 부숴서
이제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식감도 약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또 크림 분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입니다. 검사를 마친 원유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정, 소화 흡수를 돕는 균질화, 유해균만 죽이는 살균을 거쳐 급속 냉각됩니다. 다시 미생물 검사를 하고 우유팩에 담아 포장한 후 마지막 금속 검출기까지 깐깐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체세포수의 등급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낙농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인 뭐 독일, 프랑스, 미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유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커피 전문점.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좀 외진 곳에 있는데도 손님이 많습니다. 여기 카페가 원래 유명한 곳인가요? 네, 내포에서는 유명한 편이에요. 커피 맛이 좋아요. 커피 중에서도 카페라테, 우유가 들어간 메뉴가 인기인데요. 저는 라떼만 먹어요. 우유 맛이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우유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유가 좀 더 고소하고 좀 풍미가 더 진한 것 같은 느낌? 커피도 커피지만 우유 맛에 반해 입소문을 탄 이곳. 우유 맛에 따라 커피의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국산 우유만 고집한답니다. 값싼 수입 멸균유도 써봤지만 커피 맛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데요. 카페라떼에 들어가는 재료가 커피와 우유의 맛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유도 품질이 안 좋은 걸 썼을 때 맛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너무 높고, 실제로 먹어봐도 이제 향이 안 좋은 우유들은 맛이 없는 걸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카페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산 우유 사용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커피 맛의 비결은 역시 신선한 K밀크. 국내산 이제 생우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신선도도 좋고 이제 제일 중요한 맛 그리고 향이 외국산 멸균우유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깔끔하고 향도 고소한 향도 풍부하기 때문에. 과연 일반 소비자들도 커피 맛의 차이를 느낄까요? 똑같은 커피에 국산 신선유와 수입 멸균유가 들어간 카페라테를 준비해서 손님들이 직접 마셔보는데요.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이게 국산 같고요. 이게 수입 같아요. 왜요? 이게 더 이제 우유 맛이 많이 느껴지고, 이거는 약간 느끼하면서 뭔가 지방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국산이고 이게 수입인 것 같아요. 오른쪽 것이 지금 이게 더 우유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수입, 이게 국산. 두 사람 다 대답이 같았습니다. 한쪽은 우유 맛이 진하고 다른 쪽은 느끼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바닥에 일본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1번이 1번. 국산. 예, 국산. 국산. 이게 수입. 예.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고소하고 신선하고, 예, 항상 늘 먹던 우유 맛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는 입안에서 조금 뭔가 더 남는 느낌이에요. 수입은. 커피 맛에 예민한 바리스타가 아닌 일반 소비자의 입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거 주면은 그냥 우유다라고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국산하고 비교하니까 차이점은 입안에서 느껴지네요. 국산이 더 신선하고 또 목 넘김이 좋고, 외국산은 좀 왠지 모르게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하죠. 늘 우리가 손쉽게 마실 수 있어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게 우유입니다. 정성으로 키우고
깐깐하게 관리하는 국산 우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안심하고 줄 수 있는 것. 신선한 우리 우유입니다.